싱가포르 여성이 한국에서 겪은 일 때문에 자국 정부한테 이민 허가 요청했다는데 진짜인가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미친 스토리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그냥 평범한 여행 후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충격적인 실화예요. 싱가포르에서 온 한 여성이 한국의 설악산을 오르겠다는 꿈 하나만 가지고 무려 3년 동안 기다렸다는 사실부터가 심상치 않죠. 3년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한 가지 목표를 3년씩이나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중에서도 설악산이 그녀에게는 인생의 버킷리스트 최상단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코로나가 끝나고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은 그 순간, 그녀를 맞이한 건 상상했던 화창한 날씨가 아니었어요. 속초에 도착하자마자 쏟아지는 빗줄기와 텅 빈 거리가 그녀를 반겼죠. 3년을 기다린 꿈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녀는 실제로 죽은 도시 같다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비 오는 날 혼자 낯선 외국 도시에서 느끼는 그 고독감과 실망감 상상이 가시나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개어버린 거예요. 마치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말이죠. 그녀는 지체 없이 설악산으로 향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거든요. 한국의 산이라는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만만치 않아요. 특히 설악산 같은 명산은 더더욱 그렇죠. 한국의 산악 지형이 세계적으로도 독특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대비 산지 비율이 무려 70%가 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같은 규모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그녀가 오르기 시작한 시간은 솔직히 등산하기엔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경험 많은 등산객들은 보통 새벽같이 시작하거든요. 특히 대청봉 같은 고봉을 오를 때는 일출 시간에 맞춰서 출발하는 게 정석이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가보자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경사를 보고 그녀는 완전히 압도당했죠. 한국 산의 경사도는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외국의 트레킹 코스들이 대부분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한국의 등산로는 수직에 가까운 계단식 구조가 많아요. 이게 바로 한반도의 지질학적 특성 때문인데 화강암 기반의 급경사 산세가 형성되면서 생긴 독특한 지형이거든요. 그녀는 숨이 목까지 차오르는 걸 느끼며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몸에서는 땀이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머리 위로는 차가운 산바람이 불어오는 이 극한의 상황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하체는 재킷 때문에 뜨겁고 얼굴은 얼어붙는 이 모순적인 고통 속에서 그녀는 금방 지쳐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산악 기후의 특징이에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설악산 대청봉의 경우 평지보다 10도에서 15도까지도 낮아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풍속까지 고려하면 체감온도는 훨씬 더 낮아지죠.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쉬고 있을 때 드디어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한국인 아저씨 한 분이 그녀에게 다가온 거예요. 완전히 낯선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럼 없이 귤을 건네주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의 등산 문화예요. 산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음식을 나눠 먹는 이 독특한 문화 말이죠. 이거 진짜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거든요. 서구권 국가들의 등산 문화를 보면 대부분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요.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각자 먹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매너죠. 일본도 비슷해요. 산에서 낯선 사람한테 먼저 말 거는 거 자체가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거든요. 근데 한국은 완전히 달라요. 산에서 만난 사람은 일단 동료라는 인식이 깔려 있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문화인지 아세요? 한국의 등산 문화는 1970년대 경제 발전과 함께 본격화되었는데 당시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주말마다 산을 오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던 게 시작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바로 이 나눔의 문화죠. 막걸리 한 사발, 김밥 한 줄을 나눠 먹으며 모르는 사람과도 금세 친해지는 이 독특한 사회적 교류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 아저씨는 그녀가 서툰 한국어로 맛있다고 하고 한라산도 가봤다고 하자 엄청 기뻐하셨대요. 한국말 정말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면서요. 소름 돋지 않나요? 한국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언어인지 아시잖아요. 언어학적으로 분류했을 때
한국어는 세계에서 배우기 가장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꼽혀요. 미국 국무부 산하 외교관 훈련 기관에서 발표한 언어 난이도 분류에 따르면 한국어는 최고 난이도 등급인 카테고리 5에 속하거든요. 영어 원어민 기준으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려면 최소 2200시간 이상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간이냐면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한다고 해도 3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 어려운 언어를 배워서 한국에 온 외국인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요. 이게 또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거든요. 어떤 나라들은 외국인이 자국어를 배우는 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발음이 조금만 이상해도 비웃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정반대예요. 서툰 한국어 한마디에도 엄청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죠.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정서거든요. 남을 배려하고 응원하는 문화 말이죠. 그 작은 귤 하나가 그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상에서 벌어질 일에 비하면 이건 정말 작은 에피소드였죠. 드디어 도착한 설악산 대청봉, 해발 1708m의 이 정상은 정말 극한의 환경이었어요. 영하의 추위에 강풍까지 몰아치는 상황이었거든요. 설악산 대청봉의 겨울철 평균 풍속은 초속 10m를 훌쩍 넘어요. 이 정도 풍속이면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10도에서 15도는 더 낮게 느껴지죠. 그녀는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정도로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아까 만났던 아저씨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행분들과 함께 가방에서 마치 마술처럼 온갖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한국 등산 문화의 정점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등산할 때 뭘 챙겨가는지 아세요? 보통 외국인들은 에너지바나 초콜릿 같은 간단한 간식만 챙기는데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레벨이에요. 삶은 계란, 단팥빵, 삼각김밥, 심지어 뜨거운 커피까지 준비해 가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준비성인지 아시나요? 등산할 때 필요한 영양소를 생각해보면 정말 과학적이에요. 삶은 계란은 고품질 단백질의 완벽한 공급원이죠. 등산처럼 지구력이 필요한 활동에서 단백질은 근육 회복과 에너지 유지에 필수적이거든요. 게다가 소금을 살짝 쳐서 먹으면 땀으로 빠져나간 나트륨도 보충할 수 있어요. 단팥빵은 빠른 에너지 공급원인 동시에 달콤한 맛으로 심리적 위안까지 주죠. 삼각김밥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균형 잡힌 조합이고요. 그리고 뜨거운 커피는 단순히 카페인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체온 유지에도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낯선 외국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준다는 게 믿어지나요? 그것도 자기들이 힘들게 산 위까지 메고 올라온 귀중한 비상식량을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에요. 한자로 정자를 쓰는 이 감정은 사실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영어로는 보통 어패션이나 애태치먼트 같은 단어로 번역하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정의 깊이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거든요. 정이라는 건 단순한 애정이나 친밀감을 넘어서는 거예요. 상대방의 처지를 내 일처럼 여기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알아차려서 베풀어주는 이 독특한 감정 말이죠. 그녀는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한국 음식들이 정말 맛있다고 감탄했어요. 극한의 추위 속에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정상에서 먹는 삼각김밥 한 개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매력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한국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 그리고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물론 이것들도 엄청난 소프트 파워죠. 근데 진짜 한국을 사랑하게 만드는 건 이런 거예요. 산 위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이게 진짜 한국의 힘이에요. 따뜻한 온정을 가득 품고 하산을 시작했지만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어요. 늦게 출발한 대가는 정말 혹독했죠. 산속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고 그녀는 오직 핸드폰 손전등 하나에만 의지해서 내려와야 했어요. 6시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캄캄해진 거죠. 겨울철 설악산의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반 정도예요. 그리고 산속은 평지보다 훨씬 빨리 어두워지거든요. 나무들이 빛을 가리고 골짜기가 깊어서 해가 지면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매년 한국의 산에서는 야간 조난 사고가 발생해요. 특히 외국인 등산객들의 경우 한국 산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죠. 설악산 같은 경우는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긴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기 쉽고 돌에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딜 위험이 커요. 그녀도 실제로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위험한 순간을 겪었대요. 혼자서 낯선 나라의 산속 어둠 속을 헤매는 그 공포감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간신히 등산로 입구까지 내려온 그녀는 숙소까지 갈 방법이 막막했어요. 속초 시내에서 설악산 입구까지는 꽤 거리가 있거든요. 대중교통도 이미 끊긴 시간이었고요. 그녀는 용기를 내서 지나가는 차를 세웠어요. 외국에서 혼자 여행하는 여성이 밤에 모르는 사람의 차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큰 결단이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보통 다른 나라였으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시잖아요.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히치하이킹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간주돼요.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근데 한국은 달라요. 차를 세워준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그녀를 숙소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미쳤죠? 완전 모르는 외국인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들은 지칠 대로 지친 그녀를 보고는 속초의 유명한 맛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회덮밥, 전복죽, 오징어 순대까지 풀코스로 대접해 준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속초의 음식 문화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속초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로 신선한 해산물이 정말 풍부한 곳이에요. 특히 속초 중앙시장은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수산물 시장이거든요. 회덮밥은 싱싱한 생선회를 고추장 양념과 함께 비빈 음식인데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한국적인 맛의 정수예요. 매콤달콤한 고추장 소스가 신선한 생선의 맛을 극대화시키면서도 비린내는 전혀 없어요. 외국인들이 처음 먹으면 대부분 놀라는 메뉴 중 하나죠. 전복죽은 또 다른 레벨의 음식이에요. 전복이라는 식재료 자체가 고급 식재인데 이걸 죽으로 끓이면 영양가가 정말 뛰어나요. 전복에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탁월하거든요. 등산으로 지친 몸에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게다가 뜨끈뜨끈한 죽은 추운 겨울날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는 최고의 보양식이죠. 그리고 오징어 순대. 이건 정말 속초만의 독특한 음식이에요. 일반적인 순대가 돼지 창자에 당면을 넣는 거라면 오징어 순대는 오징어 몸통에 찹쌀, 야채, 오징어 다리 등을 넣고 쪄낸 음식이에요. 이게 외국인들한테 정말 신기한 음식이거든요. 오징어의 쫄깃한 식감과 속재료의 부드러운 식감이 조화를 이루는 게 정말 예술이에요. 게다가 영양가도 뛰어나죠. 오징어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면서 타우린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좋아요. 그녀는 이 모든 음식들을 맛보며 연신 엄지를 치켜 세웠대요. 한국 음식의 깊은 맛에 완전히 매료된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음 날에도 그녀의 가이드가 되어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자기들 일정도 있을 텐데 완전히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하루를 또 비워준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다음 날 그들은 그녀를 강릉으로 데려갔어요. 강릉이라는 도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깊이 배어있는 곳이거든요. 특히 오죽헌은 한국의 위대한 사상가인 율곡 이이가 태어난 곳이에요. 한국 5,000원권 지폐에 나오는 율곡 이이와 신사임당 모자가 바로 이곳과 깊은 인연이 있죠. 신사임당은 한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여성 예술가이자 현모양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분이에요. 그녀의 그림 실력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고 아들인 율곡 이이는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 중 한 명으로 성장했죠. 오죽헌이라는 이름은 검은 대나무, 즉 오죽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집 주변에는 정말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대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거든요. 조선시대의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곳을 걸으며 그녀는 한국의 깊은 역사를 온몸으로 느꼈을 거예요. 한국의 문화유산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단순히 박물관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겠죠. 그리고 현지인들만 안다는 숨은 맛집에서 짬뽕 순두부를 먹었대요. 이거 진짜 미친 조합이거든요. 짬뽕의 얼큰함과 순두부의 부드러움이 만나면 정말 환상적인 맛이 나요. 강릉은 순두부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동해안의 깨끗한 바닷물로 만든 간수를 사용해서 순두부를 만들면 맛이 정말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여기에 매콤한 짬반 국물을 더하면 불맛이 제대로 살아나면서도 순두부의 부드러움이 매운맛을 적절히 중화시켜주죠. 이런 음식은 관광객들이 가는 유명 맛집에서는 찾기 힘들어요.
정말 현지인들만 아는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아야 알 수 있는 곳에서만 맛볼 수 있거든요. 그녀가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지 않았다면 절대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여행이에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유명 관광지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는 것 말이죠. 짧았지만 정말 꿈 같았던 동행을 마치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자신이 받은 호의에 비하면 너무나 작지만 점심 한 끼를 대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녀에게 해준 게 얼마인데요? 밤늦게 산에서 내려온 그녀를 태워주고 저녁을 사주고 다음날 하루 종일 가이드를 해주고 숨은 맛집까지 데려가 준 거잖아요. 이 모든 걸 완전히 모르는 외국인한테 아무런 대가 없이 해준 거예요. 그녀가 점심 한 끼를 산다고 해서 이게 갚아질 수 있는 호의인가요? 절대 아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호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여기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문화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물이에요.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나 일본의 폐쇄적인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한국은 공동체 의식이 정말 강한 나라예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이 정신이 한국을 지금의 한국으로 만든 원동력이기도 해요. 혼자 남겨진 게 갑자기 외롭게 느껴질 정도로 그들과 나눈 대화와 정은 깊었대요. 처음 속초에 발을 디뎠을 때 느꼈던 그 차갑고 죽어있던 도시는 더 이상 없었어요. 대신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 그녀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자리 잡았죠. 굳은 날씨와 어둠이라는 절망의 순간들이 오히려 한국인의 따뜻한 온기를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기회로 바뀐 셈이에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이게 단순히 한 외국인의 좋은 경험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우리는 흔히 국가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경제 지표나 기술력, 군사력 같은 걸 먼저 떠올리잖아요. 물론 이것들도 중요해요.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죠.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이고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은 할리우드를 넘어섰어요. 근데 진짜 한국을 사랑하게 만드는 건 이런 화려한 성과들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산에서 만난 낯선 외국인에게 귤을 건네는 아저씨의 소탈함,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를 집까지 태워주는 친절함, 완전히 모르는 사람을 이틀 동안 가족처럼 챙겨주는 따뜻한 말이죠.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소프트 파워예요.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하버드대학교 조셉 나이 교수가 처음 제시한 개념인데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파워가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 정치 이념 등으로 다른 나라를 매료시키는 힘을 말해요. 한국은 지금 이 소프트 파워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K-팝, K-드라마, K-무비가 그 대표적인 예죠. 근데 진짜 강력한 소프트 파워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한국을 직접 방문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그걸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이 싱가포르 여성은 분명히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설악산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도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강조할 건 분명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일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홍보예요. 정부가 수백억을 들여서 광고를 해도 이런 개인적 경험담의 파급력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혐오와 분열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각국의 이기주의가 극대화됐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도 늘어났어요. 많은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죠. 근데 한국은 달라요. 물론 한국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완벽한 나라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일반 시민들의 기본적인 친절함과 따뜻함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답이 나와요.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외침을 받았어요. 중국의 여러 왕조들로부터, 몽골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죠. 근대에 들어서는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6.25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이런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서로 돕고 의지하는 공동체 정신 덕분이었어요. 어려울 때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쌀이 떨어지면 옆집에서 빌려주고 집을 지을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품앗이로 도와줬어요. 이런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본능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DNA에 새겨진 정의 문화예요. 그리고 이런 문화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도 연결돼 있어요.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1인당 국민 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3만 달러가 넘어요. 불과 60년 만에 300배 가까이 성장한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정부의 정책도 중요했고 기업가들의 노력도 컸어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새마을운동이라는 걸 아시나요? 1970년대에 전국의 농촌과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시작된 국민운동인데 이게 정말 놀라운 성과를 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도로를 닦고 지붕을 개량하고 공동 우물을 파고 다리를 놓았어요. 정부가 시멘트와 철근 같은 기본 자재만 지원하면 나머지는 마을 사람들이 품앗이로 해결한 거죠. 이게 가능했던 건 바로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